캄보디아 여행에서 여권을 빼앗긴 날, 내 아들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61세 어머니 박정옥. 처음으로 떠난 캄보디아 여행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버려진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현지 장군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온 어머니, 그리고 밝혀지는 끔찍한 진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명동 뒷골목, 좁은 계단 사이로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옥 분식이라고 쓰인 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국물 냄새만큼은 여전히 진했어요. 박정옥은 이른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반죽을 치대며 30년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61살. 정옥의 손등엔 화상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정옥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는 일이 그저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게도 사람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엔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하나둘 들어섰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정옥은 그날도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물에 잠긴 자신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34세 도연은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 지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얌전하게 생긴 지연은 늘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도연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 이제 가게 그만두세요. 30년 동안 일만 하셨잖아요. 이젠 좀 쉬셔야죠. 정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이 가게는 정옥의 전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이 자리였습니다. 그만두면 뭐하고 살아, 도연아. 여행이라도 가세요. 엄마, 해외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지연이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캄보디아 여행 어때요? 앙코르와트도 보고 경치도 좋대요. 요즘 시니어 분들 많이 가신대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나라였어요. 사원도 크고 하늘도 맑고 그런 곳이라고 했죠. 정옥은 평생 서울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 가족여행이 전부였어요. 근데 엄마 혼자 가면 어떡해?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저희가 같이 갈게요, 어머니. 도연 오빠도 시간 낼 수 있대요. 지연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정옥은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 명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정옥은 불 꺼진 주방을 돌아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정옥은 혼자 울었습니다. 닷새 뒤 인천공항. 정옥은 생전 처음 여권을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연과 지연이 캐리어를 끌고 앞서 걸어갔고 정옥은 그 뒤를 따랐어요. 엄마, 비행기 처음 타보시는 거죠? 응, 처음이야.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곧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정욱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욱은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볼까? 옆자리에 앉은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욱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너무나 푸르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욱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욱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낯선 언어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정욱은 도연의 뒤를 따라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외국에 온 거예요. 엄마, 여기 덥죠? 호텔 가서 쉬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오토바이들이 무리지어 달리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빛났어요. 정욱은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구경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정욱의 방은 2층이었고 도연 부부는 3층에 묵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향수 냄새 같기도 했어요. 정욱은 캐리어를 열고 옷가지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여권은 여기 두고. 정욱은 여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파란색 표지의 여권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피곤했지만 설렘 때문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앙코르와트로 향했어요.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정욱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대한 사원을 보며 감탄할 뿐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도연도 옆에 서서 같이 찍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관광을 하고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었어요. 엄마, 입맛에 맞아요? 응, 맛있다. 근데 좀 매운 것 같아. 오후엔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들이 걸려 있고 과일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욱은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도연이 기념품 몇 개를 사주었고 지연은 스카프를 골랐어요. 해가 질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정욱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여권을 거기 놓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정욱은 황급히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권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침대 밑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여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정욱은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 부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아, 지연아, 문 좀 열어봐.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은 걸 보니 막 샤워를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혹시 내 여권 못 봤니? 아까 방에 두고 나왔는데 없어졌어. 지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에 잘 넣으셨잖아요. 아침에 챙기시는 거 제가 봤는걸요? 아니야, 난 분명히 테이블에 뒀어. 가방엔 안 넣었다고. 그때 안에서 도연이 나왔습니다. 티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연아, 엄마 여권이 없어졌어. 방에 뒀는데 사라졌단 말이야.
도연은 잠시 멍하니 정욱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분실 신고하면 되죠? 대사관 가면 금방 재발급해줘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그래도 여권이 없으면 어떡해? 비행기도 못 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도연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대사관 알아볼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정욱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없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나 도연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정욱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지연아, 일어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욱은 황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 3층에 묵던 김도연, 윤지연 아세요? 우리 아들 부부인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현, 윤지연? 이미 오늘 새벽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귀국을 했다고요? 네, 새벽 4시에 체크아웃 하셨어요. 정욱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자기를 두고 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욱은 비틀거리며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접힌 서류였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펼쳐보는 순간 정욱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마이너스 피보험자 박정욱. 서류 아래엔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험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5억. 정욱은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로비 바닥에 펼쳐진 서류를 보며 정욱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정욱은 로비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고 프런트 직원이 뭐라 말을 걸어도 귓전으로 흘러갔어요.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버렸다. 아니, 죽이려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프런트로 갔습니다. 저,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주며 설명했지만 정욱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뜨거웠습니다. 오전 11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정욱은 지도를 들고 걸었지만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간판들은 전부 알 수 없는 문자였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영어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1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툭툭 기사를 붙잡았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욱을 태웠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큰 건물 앞에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정욱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직원을 만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받으러 왔습니다. 여권 분실이시군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욱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신분증도 없었어요. 여권과 함께 사라진 거였습니다. 정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분증도 같이 없어졌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신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른 신분 증명 서류가 있으세요?
운전면허증이나 보험증이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여권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럼 본인 확인이 안 되시는데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이 서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연락 가능하신가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한다고요?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아들에게요? 가족은 연락이 안 돼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본국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그동안 어디 머무르실 건가요? 호텔에 있으려고요. 호텔비는 있으세요? 정욱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도연이 환전해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신분 확인이 되면 임시여권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나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뜨거웠고 정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숙박비를 물었고 정욱은 현금을 내밀었어요. 이틀치 숙박비를 내고 나니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욱은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호텔비를 낼 돈이 떨어졌어요. 프런트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정욱은 짐을 싸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욱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갈색 피부에 큰 눈을 가진 현지인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유창한 한국말이었어요. 정욱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당신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저 한국 유학 다녀왔어요. 이름은 리타예요. 아줌마 어디 아파요? 리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욱을 봤습니다. 정욱은 눈물이 났어요. 며칠 만에 만난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리타는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관광객이시죠? 정욱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여권이 없다는 것, 대사관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리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줌마, 위험해요. 여기 밤에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우선 제 집으로 가요.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혼자 살아요. 걱정 마세요. 리타는 정욱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둘은 어두운 골목을 걸어 리타의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리타는 정욱에게 물과 빵을 건넸어요. 일단 드세요. 내일 같이 대사관 다시 가봐요. 정욱은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 뒤 리타가 시장에 일하러 나간 사이 집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욱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들은 정욱을 붙잡았습니다. 정욱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입이 막히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정욱은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은 녹슬었고 바닥은 차가웠어요. 주변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에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너 한국 사람이지? 가족 있어?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딱 좋네. 여기서 일하면 돼.
탈출하려고 하지 마. 여긴 나갈 수 없어. 정욱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가 나를 팔았다고? 정욱의 울음소리만이 어두운 창고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고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어요. 정욱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밥은 하루에 한 번, 딱딱한 빵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체념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있거나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끌려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욱은 그럴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정욱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녹슨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들의 모습, 학교 다녀와서 엄마 배고파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자기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정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미 눈물도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눈을 가렸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자동 소총을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정욱은 겁에 질려 벽에 바짝 붙었어요. 모두 밖으로 나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정욱도 떠밀리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어요.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밖엔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서 있었고 군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높은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욱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습니다. 남자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명동의 정욱 분식, 당신 박 사장 맞죠? 정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를 아세요? 남자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솜낫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2005년 한국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요. 사장님 식당에 매일 갔었는데 정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2005년 명동 골목 식당에 외국인 군인들이 종종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치찌개를 특히 좋아했어요. 매일 와서 2그릇씩 먹던 사람.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아, 맞아요. 솜낫. 그때 그분이시군요. 솜낫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솜낫은 정욱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일단 여기선 안 돼요. 같이 가시죠. 솜낫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분은 나랑 같이 간다. 나머지는 경찰에 인계해. 군인 하나가 정욱을 부축했어요. 정욱은 비틀거리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솜낫도 옆에 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인신매매단 소탕 작전 중이었어요. 제보를 받고 갔는데 설마 사장님이 거기 계실 줄은. 솜낫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데려왔던 일, 여권이 사라진 일,
버림받은 일, 그리고 끌려온 일까지.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쏨낫은 침묵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무 끔찍하네요. 가족이 그럴 수가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쪽이 잘못한 거죠.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어요. 큰 저택 앞이었습니다. 쏨낫은 정욱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안전해요.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쏨낫은 정욱을 객실로 안내했어요. 방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샤워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세요. 제 누이가 입던 옷이 있어요. 사이즈가 맞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쏨낫은 정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20년 전 사장님이 저한테 밥 주셨잖아요. 배고픈 외국인 군인한테. 이건 그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쏨낫이 나가고 정욱은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욱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묻은 때가 씻겨 내려갔어요.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정욱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도연에 대한 분노, 지연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어요. 나는 돌아갈 거야. 한국으로.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정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욱은 사흘 동안 쏨낫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고 잠을 자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쏨낫은 매일 저녁집에 돌아와 정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둘은 2005년 서울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장님, 그때 김치찌개에 뭘 넣으셨어요? 다른 데서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국물 우릴 때 멸치를 오래 끓이고 김치는 잘 익은 걸로 쓰고. 쏨낫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성이 느껴졌어요. 타국에서 외로울 때 그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욱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여전히 슬픔이 있었어요. 쏨낫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방송이었지만 화면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뉴스가 나왔어요. 자막이 영어로 달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떴습니다. 정욱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쏨낫, 쏨낫. 쏨낫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기 제가 나왔어요. 둘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뉴스 화면이었어요. 여성 아나운서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 박정욱 씨, 61세. 가족들은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으며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도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 같은 곳이었어요. 도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어요. 옆에 앉은 지연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정욱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죽이려 한 사람이 저렇게 울고 있다니.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정욱 씨의 가족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이며 보험사는 실종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보험금. 그 말이 귓전을 때렸어요. 쏨낫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 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사장님,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사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야죠. 하지만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쏨낫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군 관계로 알게 된 분인데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화면 속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리타가 찾아왔습니다. 쏨낫이 연락해서 불렀던 거예요. 리타는 정욱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아줌마, 살아계셨네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줌마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리타,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욱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리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리타는 정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줌마, 저도 도와줄게요. 꼭 한국 돌아가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틀 뒤 쏨낫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신분 확인이 됐대요. 임시여권 발급 가능하답니다. 정욱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내일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받았습니다. 파란 표지의 여권을 손에 쥔 순간 정욱은 가슴이 벅찼어요. 이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쏨낫은 비행기 표까지 끊어줬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작은 도움입니다. 꼭 진실을 밝히세요. 쏨낫,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한국 가서 다시 식당 여시면 제가 꼭 찾아갈게요. 그때 김치찌개 한 그릇만 주세요. 정욱은 쏨낫을 꼭 안았습니다. 리타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줌마, 힘내세요. 아줌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리타, 너도 건강해.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욱은 창밖을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 죽을 뻔했지만 동시에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정욱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캄보디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돌아간다. 내 새끼한테. 정욱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여자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한 달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앞섰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심사관이 임시여권을 보며 잠깐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도장을 찍어줬어요. 정욱은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 정욱은 그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했어요. 정욱은 공항 안내소에서 경찰서 위치를 물었습니다. 공항 경찰대가 2층에 있습니다. 정욱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공항 경찰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실종 신고된 사람인데요.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들어 정욱을 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실종 신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정욱입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잠깐만요. 박정욱.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네, 맞아요. 이럴 수가. 실종자분이 이미 사망 처리됐는데요. 정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망 처리요? 제가 여기 살아있는데요.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실종 사건 피해자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10분 뒤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형사였어요. 이름표엔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욱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최 형사는 정욱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시죠.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은 없고 임시 여권 있습니다. 정욱은 여권을 내밀었어요. 최 형사는 여권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 발급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제안했던 일, 여권이 사라진 일, 버림받은 일, 인신매매단에 끌려간 일, 그리고 쏨낫의 도움으로 돌아온 일까지. 최 형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의도적으로 여권을 가져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둘뿐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정욱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였어요. 최 형사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피보험자 박정욱. 보험금 5억. 청구인 김도현. 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보험 사기 시도에 존속 유기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제발요. 당연히 수사하겠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시죠. 정욱은 2시간 동안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모든 걸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박정욱 씨,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추가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묵으실 곳이 있으세요? 정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은 이미 정리했고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야죠. 최 형사는 지갑을 꺼내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고맙습니다. 정욱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서울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정욱은 명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가게가 있던 곳으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정욱 분식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빈 가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주방, 치워진 테이블, 30년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유리문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옆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살아계셨어요? 뉴스에서 돌아가셨다고. 네, 살아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드님이 실종됐다고 난리였는데. 긴 얘기예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정욱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잤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욱 씨,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아드님을 체포했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아드님 댁에 가서 체포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요. 지금 조사실에 있습니다. 만나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엄마가 실종된 줄 알았다고요. 정욱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과 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욱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도연아. 조사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정욱은 도연과 지연 앞에 섰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리가.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욱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최 형사는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 살아있다. 내가 죽이려 했지만 난 안 죽었어.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닥쳐, 도연아. 정욱이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변명할지 다 알아. 빚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맞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뭘 겪었는지 알아? 여권 없이 거리를 헤맸어. 먹을 것도 없이 벤치에서 잤지. 그러다가 인신매매단한테 끌려갔어. 창고에 갇혀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지연을 봤어요. 지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여권 빼간 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정욱은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면 그것도 했을 거야?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욱은 다시 도연을 봤어요. 도연아, 내 빚이 얼마였는데?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억? 3억이었어요. 3억? 그래서 엄마 보험금 5억짜리 들어놓고 나를 죽인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시간을 벌려고. 시간을 벌어?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권을 빼앗고 낯선 땅에 혼자 놔두고 사망신고 넣는 게 시간을 버는 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시간이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지연이가 임신했는데 병원비도 없었고. 정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임신?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석 달째예요, 어머니. 그래서 오빠가 너무 급했던 거예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태어날 아이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엄마가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보험금 받으면 나중에 엄마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았어?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내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알아?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손에 기름 묻히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어. 내가 대학 갈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내 전부를 쏟아부었단 말이야. 도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미친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정욱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34세 아들.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제는 범죄자가 된 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정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엄마 잘못일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다 제가 못난 거예요. 그래, 내가 못났지.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도연아.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가게 팔아서라도 도와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날 죽였니? 왜?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박정욱 씨,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야 해요. 정욱은 일어섰습니다. 도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짜 미안해?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손을 들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도연은 그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야. 정욱은 손을 걷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정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를 봤어요. 형사님,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법대로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기 때문에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욱은 지연을 봤습니다. 그 눈엔 동정도 연민도 없었어요. 지연아, 내 아기는 내가 지켜. 나는 내 목숨 지키는 것도 힘들었어. 정욱은 조사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도연과 지연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 죄도 같이 따라가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정욱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최 형사가 나와 정욱 옆에 섰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찰서를 나섰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구나.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법정. 정욱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보험사기 미수, 존속유기, 여권법 위반. 도연과 지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정욱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김도연의 어머니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증인을 유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욱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권은 제가 분명히 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저를 두고 새벽에 떠났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서는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캄보디아에서 호텔에서요.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도연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고 지연의 임신 사실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어요. 도연은 정옥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정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도연은 징역 4년, 지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임신부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판결문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정옥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걸었습니다. 최 형사가 기자들을 막아줬어요. 그만하세요. 피해자 배려 좀 해주시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형사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명동이요. 제 가게 있던 곳으로요. 차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내렸어요. 정옥 분식 자리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동 떡볶이였어요. 정옥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자리였어요. 이제는 남의 가게가 됐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옆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판결 나왔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나왔어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옥은 할머니 집에 새 들어 사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살지? 며칠 뒤 쏨라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쏨랏. 네, 괜찮아요. 사장님, 시간 되시면 캄보디아 한 번 더 오세요. 제대로 된 여행으로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럴게요. 곧 갈게요. 한 달 뒤 정옥은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손에 든 여권은 새로 발급받은 거였습니다. 리타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옥을 보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아줌마, 다시 오셨네요. 리타, 보고 싶었어. 쏨랏 장군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가요. 둘은 차에 올라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지난번에는 두려움으로 봤던 거리가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쏨랏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쏨랏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옥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환영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손님으로 오셨네요. 쏨랏,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쏨랏과 리타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모였어요.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건배하시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정옥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정옥은 쏨랏과 단둘이 정원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보려고요. 나를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쏨랏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여기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곳은 사장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건 2달 뒤였습니다. 정옥은 명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벽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분식집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옛날 단골들도 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왔어요. 정옥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한국 뉴스에서 정옥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실종자 박정옥 씨, 기적의 귀환. 가족 범죄의 진실 드러나.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정옥의 사진과 함께 새로 연 카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정옥은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도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정욱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을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겨울이 왔습니다. 카페 창밖으론 눈이 내렸어요. 정욱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요.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정욱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커피를 건네며 정욱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어갔어요. 정욱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세상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어.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정욱은 그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